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는 이제 비공개로 한 이유는 특별히 처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과 좀 제가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약 한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총 60개 슬라이드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 질문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유전자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요. 9월 11일 날 2주 후 토요일 날 이 시간에는 맞춤이라고 하는 또 어떤 영양 또는 피부 관리 이런 맞춤이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전체 가지고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떤 진단 목적의 스크린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유전적인 소개는 결국 개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어떤 같은 암이어도 다른 형태의 예후를 의미하는 그런 진단의 목적으로 쓰이곤 합니다. 프로그노시스, 스테이징. 무엇보다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맞춤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EDGC가 하는 액체 생성약제 서비스는 트리트먼트 모니터링 그런 바이오마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션 메디슨, 프리딕티브 메디슨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건강 관리라고 하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헬스케어, 꼭 의료에만 적합하지 않고요. 좀 확장해서 헬스케어까지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흔히 동반 진단 또는 타겟 테라피, 퍼스널라이즈 키모세라피라고 하는 암 환자 맞춤 치료 또는 다루진 않지만 암의 조기 진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전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전체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게놈 또는 타고날 때부터 변이라고 하는 점라인 뮤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흔히 EDGC의 대표적인 상품인 진투미 플러스 또는 소아용 상품인 페디캐스트 또는 오늘 강조하는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워낙 다양하시더라고요. 유전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낯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서 그리 길지 않게 한 20분 정도 제가 유전체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변이, 유전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나토미 오브 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 이걸 접할 때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그리고 변이 이런 것들 좀 낯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센트럴 도그마 DNA가 RNA, RNA가 프로테인 되는 그런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오늘 3번이 핵심이에요. 점라인이라고 하는 타고날 때부터 변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소마틱 뮤테이션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리시켜서 얘기할 거고 오늘 암과 관련된 유전자 할 때도 소마틱 뮤테이션 즉 조직에서의 그런 돌연 변이를 다루는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변이, 타고날 때부터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런 부분만 다룰 겁니다. SNP라는 단어를 이제 좀 종종 익숙하게 될 텐데 SNP는 말 그대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SNP를 이해하지만 EDGC의 상품들, 유전자 상품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3번과 4번 또 6번에 GWAS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될 몇 가지 용어 중에 하나예요. 지놈 와이드,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뜻이에요. 1번 염색체부터 22번 또는 23번 염색체까지 전장을 훑어가지고 어소시에이션 연관이죠. 질병과 연관된 또는 어떤 특정 어떤 형질과 연관된 그런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GWAS가 지금 상품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종종 이 책을 많이 이제 활용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감을 익혔기 때문인데요. 잠깐 좀 볼게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여기
22 번의 책이 있죠. 브리티니카 사전이 마침 22권입니다. 그리고 하나 별책 부록해서 우리가 책 하나하나를 염색체, 흔히 말하는 상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 22권과 별책 부록인 하나의 성염색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책을 펴면은 뭐가 있죠? 책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모좀 리전이라고 해서 염색체 위치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CHR 8P24 무슨 뜻이죠? 마치 이 복잡한 30억 개 된다는 글자로 이루어진 이 책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장과 절로 마치 성경에서 장과 챕터와 절, 벌스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것을 페이지라고 할 수 있고 크로모좀 위치라고 합니다. 페이지 아래는 뭐가 있어요? 글자와 문장이 있죠. 하나의 문장이 유전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3,000개 또 맥시멈으로는 3만 개 또는 보수적으로는 2만 개 정도 예상되는 아직 정확하게 유전자 숫자를 몰라요. 2, 3만 개 정도로 합시다. 3만 개의 유전자가 뭘까요? 하나의 뜻을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센턴스 문장처럼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대략 한 평균적으로 10K, 한 10,000개 정도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유전자. 이 글자의 하나의 뜻이 뭐죠? 트랜슬레이션, 즉 하나의 단백질을 전사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70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몇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유전자도 있어요. 자, 문장을 구성하는 글자, 이것을 우리가 염기 또는 베이스라고 해요. 30억 개 정도. 그 유명한 이제 30억 개의 염기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근데요, 문장에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글자 30억 개 중에 약 한 300분의 1, 1000만 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99.7%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300분의 1, 0.03% 정도에서는 사람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베이스가 영어로 베이스, 꽃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프리퀀시 이렇게 글자가 곳곳에서 바뀌는 것이 약 300분의 1 정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뜻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런 거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흔한 변이들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뜻이 바뀌면은 글자가 바뀌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의 미스리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아나토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펑션 오브 진, 즉 유전자의 그 뭐죠? 우리가 흔히 DNA가 가닥이 있고요. 그리고 DNA가 프로테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메신저 RNA가 있어요. 메신저 RNA는 이머추어 방식이 있고 머추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DNA는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이렇게 구조돼요. 엑손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작고요. 많은 경우 인트론이 많습니다. 엑손과 인트론 중에서 이 인트론은 나중에 이렇게 잘라지고 엑손만 남는 것을 코드 시퀀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렇게 전사가 될 수 있는 코드만 모았다 해서 코드 시퀀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머치어 메신저 RNA이고 이것을 상보적으로 그러니까 A면 T, G면 C 이렇게 상보적으로 해석해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을 단백질. 그러니까 하나의 DNA에서 DNA 가닥에서 즉 하나의 진이 하나의 프로테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엑손, 인트론, 엑손은 그런 코드를 즉 우리가 세 가지 염기로 이루어진 하나의 코드가 그것이 단백질 되는 건데 그런 코드로 이루어지는 엑손이고 의미 없는 인트론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엑손 1의 앞단위를 프로모터라고 해서 전사시키는 프로모션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바로 이 프로모터 리전에서 생겨서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고요. 그러면 한번 실제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자, 잠깐만요. 먼저 변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변이. 우리가 타고난 변이가 있고 맨 밑에 후천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타고난 변이에는 이 책 한 권의 이상을 염색체 이상, 우리가 흔히 크로모좀 에브노말리티 하는 책 한 권이 더 붙어가지고 18번에 하나 더 붙거나 23번에 한 번 더 붙거나 이렇게 책 하나가 더 붙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반쪽이 찢겨 나가거나 큰 덩어리의 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염색체 이상, 대부분은 임신 중에 태아에서 어보션, 즉 없어지는데 태어나면은 이제 이렇게 결손보다는 책이 붙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18번에 하나 더 붙어서 트라이존이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그런 것들 또는 에드워드 증후군 21번 염색체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뜻이고요. 글자 단위에서 어떤 문제는 즉 염기상에서의 문제는 수가 바뀌는 돌연 변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붙인다 해서 인서션 하나 떨어진다 해서 딜리션 합쳐서 그냥 인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탄뎀 리피드 폴모피즘이라는 것은 탄뎀은 몇 개라는 뜻이거든요. 몇 개의 연기가 반복적으로 되는 어떤 약간 이상한 그 변이 중에 같은 글자가 연속해서 보이는 것을 탄뎀 리피드 폴모피즘 그리고 이것을 총칭해서 CMB라고 해요. 숫자가 바뀌는 그런 변이 그리고 숫자는 바뀌지 않는데 점 돌연변이 하나가 딱 바뀌는 포인트 뮤테이션 근데 포인트 뮤테이션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주 돌연변이 중에 레어한 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뮤테이션까지는 아니고 베리에이션 즉 다양성이라고 하는 커먼 베리에이션 아까 제가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변이 돌연변이 그러면 나쁜 뜻인데 너와 내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래서 질병을 얘기할 때도 이 SNP를 주로 많이 하는데 커먼한 그러니까 남들 전 국민의 1% 이상의 변이가 있는 경우를 SNP라고 그러고 굉장히 드문 변이를 레어 뮤테이션 그 중에는 우리가 싱글진 디스오더나 또는 유전성 암 같은 것들을 오늘 주로 얘기할 거예요. 네. 자, 질병을 의미하는 그런 돌연변이 개념이 있고 너와 내가 다르다 또는 어떤 소인 영어로 likely 이런 이 두 가지 관점이 오늘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니까 진단을 의미하는 돌연변이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또는 그럴 소인이 있는 어떤 소인에 대한 likely 영어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구별하는 데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은 돌연변이는 아니죠. 우리 다양성을 말하는 거고 이 다양성의 기초에서 사람마다 음식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질병에 흔히 말하는 감수성, susceptibility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다르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진단 목적의 어떤 돌연변이도 있지만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자, 다시요. SNP,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의 정의는요. 그 인구, 그 집단,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인구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는 1%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SNP라고 전혀 수가 없죠. 인종별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흔하다는 얘기예요. 변이가 흔하다는 얘기죠. 국민의 1% 정도가 변이가 있는 것을 흔한 변이, 커먼 베리언트라는 표현을 쓰고 마치 이 하나 G가 대부분 사람들은 G인데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쪽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지노타입, 그러니까 유전자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와일드, 변이가 없는 G 타입. 여기 위치만 놓고 봐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변이가 있으면 GA. 호모자이고트 뮤턴트는 AA. 앞으로 진투미 플러스나 진투미 같은 유전자 서비스를 보면은 GGGAAA 또는 TTTA AA 이런 식으로 G 이거 사실은 G는 보통 C랑 상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만 변이가 있는 것을 헤테로자이거트 뮤턴트, 호모자이거트 뮤턴트 상대적으로 호모자이거트 뮤턴트가 훨씬 어떤 질병이나 개인 특성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질병이어도 이 리스크를 1로 따졌을 때 1.2배 또는 1.5배 이런 식으로 호모자이거스 양쪽 모두 부모부터 변이가 있으면 좀 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개인 특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NP 기본 개념이고 그 SNP가 엑손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거라면 이렇게 단백질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단백질이 바뀌지 않고 이
염기상에서는 바뀌었지만 단백질상에서는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TNF라고 하는 우리 흔히 종양 억제로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TNF 유명한 유전자인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스타트 코돈이라는 것은 ATG로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하나의 유전자가 스타트하는 쪽이에요. 마치 뒤쪽에는요, 스탑 코돈이라고 밑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코돈이라고 하는 이 직전 단계 어느 일정 부분을 프로모터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엑손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 엑손은 단백질을 전사한다고 해서 이 ATG가 M 또는 뭐 AGC가 S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코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엑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트론이고 다시 엑손이 있고 인트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ATGC가 이렇게 배열되지만 이 엑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전사하는 또 인트론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 베리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 인트론에 제가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이 TNF는 얼마 크지 않은 이제 유전자를 제가 가져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이가 있어요. 변이는 인트론에 있을 수도 있고 프로모터에 있을 수도 있고 엑손이라고 하는 단백질 전사하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엑손에 변이가 있을 때 훨씬 임팩트가 크고 또는 프로모터에 있는 경우도 임팩트가 크고요. 인트론은 예전에는 의미 없다 하지만 인트론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SNP는 해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난시너머스 스닙, 즉 엑손에 일치하는데 글자 하나 바뀌었을 때 뜻까지 달라지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스닙, 즉 단백질을 바꾼다는 뜻으로 난시너머스 스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저는 이제 당시 보스턴 텁스라는 곳에서 유전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2008년 이전만 해도 특정 질병의 유전적인 변이를 찾는 방식을 우리가 캔디데이트 진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질병 연관성 분석을요. 특정 유전자와 관련해서 마치 이 제가 바다 낚시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쪽 위치에 변이가 있을 거야 하면서 질병군과 건강한 사람을 대조시켜 가지고 그 위치만 분석하는 방식. 그때는 이제 택맨 에세이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찾는 방식. 근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잘 안 잡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동물 실험에서 그 유전자가 나가온 마우스 모델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해서 그 위치까지 의미 있게 단백질까지 변이시키는 그런 중요한 유전자인데 막상 캔디데이트 진 어소시에이트 스터디 인간 대상으로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면은 꽝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던 것들이 이제는 그 제가 있었던 2008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GIAS 유전자 전장 연관 분석 방식으로 즉 이렇게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저널에 유전자 연구가 GIAS 연구,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로 바뀌게 됩니다. 즉 1번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의미 있는 마커, 당시 이제 처음에는 한 50만 개 정도를 마이크로 어레이 칩에 심어서 최근에는 한 7, 80만 개, 아니면 100만 개까지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 1000만 개 스닙을 다 심을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 있는 변이를 마이크로 어레이 칩에 심어서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군,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군, 그리고 당뇨가 없는 군을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요. 옛날에는 한 1000명 정도 했지만 요즘은 좀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데 그래서요 그냥 쌍크기 하듯이 한번 다 80만 개, 70만 개 또는 50만 개를 변이를 딱 돌려가지고 질병이 있는 군에서는 변이가 있고 질병이 없는 군에서는 변이가 없는 그 변이를 찾는 기술을 GIAS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즉 P값이 0.05 정도로 하지만 워낙 변수가 몇십만 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교호작용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커트 라인을 10의 마이너스 6승, 즉 P값을 따지면 0.0000005
를 넘어가야 돼요.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뭐죠? 10의 마이너스 2승 0.05는 100명 하면 5명 정도는 오차를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죠? 10만 명 중에 5명을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기준으로 그 전장 유전체 분석했는데 그 질병의 특이한 마커가 몇 개 안 돼요. 심지어는 10의 마이너스 막 12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P값이 0점 쭉 해서 공이 12개가 붙는 거니까 예를 들면 대장암에는 유전자 변이가 항상 있고 그 위치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항상 없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변이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언젠가는 대장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마커를 찾는 게 GWAS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저도 2008년도에 이제 GWAS 시작됐더니 이거는 이제 GWAS 카탈로그라고 하는 공개된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그 당시만 해도 몇 개 안 붙었어요. 어떤 위치에 어떤 특정 질병. 근데 지금은 아마 GWAS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연구 단위로 따지면은 몇십만 개가 될 거예요. GWAS 연구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모든 질병, 요즘은 질병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C라든지 어떤 특정 뭐 카페인의 어떤 메타볼리즈라든지 모든 특성이 다 GWAS. 왜냐하면 너무 쉬운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통계만 할 수 있으면 GWAS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그리고 이제는 GWAS를 좀 더 GWAS 카탈로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질병을 GWAS 카탈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PCO가 뭐죠?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 다난성 난소증후군과 관련된 특정 마커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PCO를 딱 검색하면은 그동안 GWAS 연구가 몇 개가 되었는지를 쭉 여기서 나열해줘요. 어떤 질병,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치매라든지 이런 어떤 유명한 질환들은 GWAS 연구가 수십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같은 GWAS를 다시 메타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PCO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아시아 사람 대상인지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는 9개 마커를 찾은 거고요. 휴먼 리프로덕션이라는 저널의 페이퍼에서는 3개, 어떤 경우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11개도 있고 그래서 같은 GWAS 연구도 그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양질의 GWAS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GWAS마다 서로 다른 마커를 결론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유러피안 코호트에서 약 8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5만 1,000명의 5천 1,000명의 실제 PCO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숫자가 돼야 됩니다.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는 이제 7승 정도로 했네요. 커트라인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통과돼요. 여러분들 FSH 뭐죠? 이게 폴리큘라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니까 뭔가 PCO, 오바리 뭐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자극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FSHD 같은 PCO나 이것은 LH 농도로 보기도 해요. 질병을 보기도 하지만 농도 가지고 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이 호르몬 관련된 유전자가 만약에 뽑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코리안 데이터에서도 PCO를 검색해 그 GWAS 봤더니 10-, 때로는 6승으로 잡기도 하고 5승 잡기도 하고 연구자가 이제 커프로 잡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위치를 잡아서 거기서 마커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진 마커를 가지고 좀 전에 예를 들면 이거는 또 차이니스네요. 그러니까 한국과 그 중국은 거의 이제 동아시아를 일치하니까 보통 한국이나 동아시아를 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여기서도 10-5승, 10-6승 기준으로 몇 개, 그 중에서 또 우리 FSH 관련된 호르몬 리셉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연구든지 다 의미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퍼블리시가 되거나 그런 기준을 통과했을 때 같은 마커여도 이 차이니스인지 유러피안인지에 따라서 이 변이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지노타입이라고 했죠. AA, AGG, GG가 이렇게 인종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까지도 우리가 요즘은 다 밝혀져 있는 그런 세상이죠. 이런 게 이제 GWAS 연구를 한번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웹 브라우저를 좀 알려드릴게 하다 보면 좀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휴지 내비게이터 이제 하면은 검색하면은
피노피디아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있고 지노피디아가 있는데, 피노피디아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질병이나 특성을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비만 관련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 중에 가장 most common한 게 뭔지,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비만 관련된 것도 하겠죠. 그러면은 FTO, Fat and Obesity라고 하는, 또는 MC4R, 피파감마, 아디포넥틴, 렙틴, 조금만 우리 비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유명한 그런 개념들이고 프로테인이고 또 유전자죠. 570개의 논문이 있고 메타 분석된 게 70개, 이런 식으로 썸머리 해줘요. 그러면 그 많은 유전자를 다 우리가 뒤질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피노피디아는 이 휴지내비게이터에서 피노타입, 어떤 특정 특성이나 질병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반대로 지노피디아는 FTO라는 것을 검색하면 꼭 비만만 관련된 게 아니겠죠. 가장 most common은 비만이겠지만 당뇨와도 연결되고 카디오바스큘라 질환들 또는 메타볼릭 신드롬 등등, 주로 이제 그 계통이긴 하지만 이런 유전자라는 것이 꼭 어느 하나의 질병을 특성하지 않고 대개는 메커니즘상에서 구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단위로 검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노피디아 또는 위키피디아처럼 피노피디아를 말씀드렸고요.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다 보면은 그 마커라고 하는 것을 또는 SNP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RSID를 주는데, 그냥 구글에 대시고요. 그냥 RSID는 하나하나의 그 마커,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이제 SNP 고유 일종의 아이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구글에 이런 RS401681 딱 치면은요, 스니피디아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RS401681이 어떤 유전자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여기 CLPTMY 유전자에 속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의 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암과 관련된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피부암 중에 일종인 베이살셀 카시노마 또는 멜라노마, 주로 피부와 관련된 암과 관련된 마커구나 알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이제 주로 지아스 논문들을 이제 썸머리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 마커의 지노타입이 CC 타입이 있고 CT 타입이 있고 TT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TT 타입이 일종의 레퍼런스 기준치고 하나의 변이가 1.5배, 두 개의 변이가 역시 1.5배로 암의 질환이 증가된다. 그리고 유러피안 컨트리에 비해서 아시아는 어떤 분포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요즘은 브라우저들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초적인 걸 한 거고요. 제가 텀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유전자가 무엇인가? 유전자 하나의 단위죠. 무슨 단위? 마치 센턴스처럼 문장, 어떤 뜻을 코딩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단위, 보통 10K, 한 10,000개 정도의 글자, 염기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게놈, 유전체라고도 하고 게놈이라고 하는데, 그런 변이의 총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게놈이라는 표현을 이제 DNA 관점에서 보고, 또 RNA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톰 이렇게 표현하고요. 프로테인은 프로테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에피게놈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오믹스 이런 표현할 때, 그 중에서 DNA, 즉 유전자, 타고난 유전자의 정보를 게놈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 끝에 옴자리가 붙죠. DNA 얘기했고요. 제가 지노타입, 피노타입, 즉 유전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AA, AT, TT처럼 세 타입 중에,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할 때는 마치 아노바 분석처럼 세 타입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표현형은 다양한 우리의 특징, 질병일 수도 있고요. 커피 농도, 알코올 분해 농도 이런 것이 표현형. 피노타입, 지노타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와일드 타입 이런 얘기 다 했고요. SNP 가장 중요한, 적어도 1% 인구에서 가장 흔한 변이. 자, 이 정도가 이제 오늘 기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임상적 방식으로 한번 이제 실전에 들어갈게요. 질병을 예측한다. 우리가 기존의 진단에 익숙했던 많은 의사들 또는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유전자 검사 딱 했더니 나 그러면 선생님 저 안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의료 질서에서 없었던
프리딕션을 얘기해요. 물론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폐암 걸릴 수 있고 또 비만이 있으면은 대장암에 좀 더 리스크 있고 흔히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이 어떤 질병을 예측하는 기존의 이제 위험도였는데 우리가 환경만 가지고 예측하는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그냥 환경만 100%이죠. 근데 어떤 유전만 가지고 또 예측하는 것은 유전성 병, 어떤 타고날 때부터 염색체 이상이든 싱글진 디스오더든 유전만 100%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대장암, 심근경색, 폐암 이런 것들은 유전과 환경의 어떤 컨비네이션, 콜라보 그 어딘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다 많은 역학적인 연구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담배 핀다고 해서 다 폐암 생기는 거 아니고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어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가족력 같은 부분들이 사용되긴 했지만 실제 개인의 유전자 변이를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을 이제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측이지 진단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요. 이 예측에도 두 가지 예측이 있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이 A와 B를 혼돈하지 않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레슨이에요. 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한 유전성 유방암. 흔히 사람들이 유방암 유전자를 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브라카라고 합니다.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는 마치 안젤리나 졸리가 이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카에서 변이가 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암이 아닌데도 유방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물론 그것도 100%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질병 발생이 강력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 다행히 흔치가 않아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high penetrate but rare하다. rare mut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소수 유전자, 브라카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암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유전성 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 전체가 유전성 암은 아니에요.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소수 유전자 이것도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진단은 아니고 예측은 예측인데 강력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것들은 커먼한 베리에이션, 심지어 뮤테이션이라는 제가 표현을 안 쓰고 SNP라고 하는 커먼한 베리에이션, 흔한 유전자의 변이 그리고 한두 유전자가 아니라 멀티플 진 또는 거기에 생활 습관까지 그래서 여러 유전자와 환경과 생활 습관이 일으켜서 하나의 당뇨든 또는 어떤 특정 암이든 치매를 일으켜서 질병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즉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질병 발생 예측은 하지만 예측력은 낮아요. 근데 흔해요. 영어로 하면은 low penetrate but common variation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질병의 발생 예측력이 낮으니까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거든요. 잘 계산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흔한 변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검사하면은 A 같은 경우는 거의 음성으로 나오겠지만 B는 어떤 식으로든지 3명 중에 1명은 5명 중에 1명은 이런 식으로 결과 리포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임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검진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다시요 질병 예측력이 낮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 어디 선에서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요. 검진용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 대상으로 질병 예측 서비스를 할 때는요. 질병 위험도 예측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GWAS라고 하는 통계적 경향을 가지고 지노타이핑 또는 마이크로어레이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1.3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likely 그런 소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유방암이나 그 질병은 유전자만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커먼 디스오더는 생활 습관도 관련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금주, 금연,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가이드라인 이것이 진투미 플러스 같은 그런 서비스고요. 자 오른쪽 봅시다. 거의 진단에 가까운 돌연변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카체가 유전자에는 진단에도 사용되고 또는 진단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는데, 즉 커먼한 베리에이션 SNP를 보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 어떤 형식이든지 포인트 뮤테이션인지 인데 인서션 딜리션이든지 크로모좀 애블노멀티든지 어쨌든 돌연변이가 있으면 실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우리가 같은 변이여도 이런 것을 패소제닉 베리언트, 어떤 병적 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것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시퀀싱 분석을 좀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브라카 유전자에서 발견됐으면은 암과 관련된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컨설을 하면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검진용이 있고 진단용이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문자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중간이라도 의미 있는 질문들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 다 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이혜진 차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혜진 차장님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 이강은요. EDGC 질병 유전자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는 방법까지 좀 포함해서 이것이 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저기 송 차장님이나 이혜진 차장님 통해서 상품 서비스를 받을 때 진투미 플러스 익숙할 거예요. 근데 1번 리스크 케어 포커스에 대해서는 잘 아직 설명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전성 암이라는 거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브라카를 포함해서 리스크 케어 포커스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전성 암을 검사하는 게 좋은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투미 플러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검사의 의미와 한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청소년 또는 키즈 중심의 패드캐스트, 오늘 이 세 가지만 리뷰하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유전성 암을 보려고 했죠. 유전성 암이라는 거 여러분들 암이 유전자 때문인가요?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볼게요. 암이라는 것은 왜 생깁니까? 하면은 정답은 뭐냐면 유전자 때문이라고 하면 틀려요.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포라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브레스트 캔서든 콜론 캔서든 어쨌든 왜 생깁니까 하면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최근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위로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내 말 듣지. 아유, 어쩐지 그분 아버지가 이렇게 대장암 됐는데 좀 장례식 하시지. 뭔가 이렇게 위로 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담배 때문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 유전자 때문에 가족력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몰라요. 똑같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가족력이 다 있다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라딕은 한마디로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걸리는 거예요. 암을 걸렸을 때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어요. 제 환자도 어제 20살 환자가 대장암 걸려가지고 어머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갔는데 왜 걸려있어 했더니 유전자 분석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우연히 걸리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요.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강력한 하이 페넨트레이션 된 즉 돌연변이 수준의 유전자 이야기가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닙 강력하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유전자 변이도 의미 있게 기여한다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의 브라카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왜 유명해졌습니까? 당시 사실은 이미 할리우드의 많은 여배우들이 이 브라카 유전자를 많이 분석을 해왔었어요. 이전에도 유명한 사례 한 분 또 있었지만 그 가장 유명한 여자 배우 그리고 한참 활동 중인 여자 배우가 이렇게 기고문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이제 타임즈 통해서 자신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유방 수술했다 해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근데요, 브라카라고 하는 낯선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전자만 가지고 무슨 변이가 있다고 수술을 해. 이 여자 배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방을 사실은 유방을 없앤 게 아니라 파렌카임 속을 드러내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젤리나 졸리는 한 3년 뒤인가요? 양쪽의 난소까지도 절제해요. 왜냐하면 브라카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만큼 생기냐?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에서 평생 암이 걸리는, 꽤 미국에서는 유방암은 여성들한테는 흔히 생기는 유방암인데요. 이 브라카의 변이가 있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까지 생겨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주말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비가 올 확률 80%면 준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암이잖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또는 수군댔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이모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양하는 아이들도 포함하여서 또 자신의 인생을 포함해서 그렇게 원치 않는 시간에 유방암을 맞기보다는 유방암 가능성 80%를 0%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유방을 없앰으로써, 난소를 없앰으로써. 한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유전자 변이를 미리 발견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브라카는 뭐죠? 그런 유전성 암의 대표적인 유전자예요. 자, 브라카 잠깐 좀 볼게요. 브라카에는 브라카1이 있고요. 17번 염색체가 있고 13번 염색체에 브라카2가 있어요. 이 마커라고 하는 것이 변이이고요. 이 마커는 이제 클린바라고 하는 그런 공공 사이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연구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천 개 정도가 브라카1에 4천 개, 브라카2에 6천 개의 핫스팟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패소제닉 마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단 하나만이라도 난센스든 미스센스든 또 스플라이싱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변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브라카 양성이고요. 물론 한 개보다 여러 개 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발생하겠지만 단 하나의 변이,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브라카 파지티브로서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결과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것을 분석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시퀀싱을 우리가 세너 시퀀싱이라고 해요. 약 6천 개 정도 되는 전체 시퀀싱을 그 유명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요. 이 세너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분석을 됐고요. 물론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13년 걸릴 정도로 되게 전통적인 우리가 가끔씩 실험실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질량 분석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질량이 내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마커가 어떤 질량의 차이를 따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세머 시퀀싱이 이루어지는데 급여 기준으로 1인당 150만 원을 내요. 전체 진단 목적은.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변이가 있으면 브라카 파지티브인 것을 보기 위해서 세머 시퀀싱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급여 인정되는 방식이었는데 투머치 하니까 그리고 NGS가 발달됐기 때문에 NGS에서 엑손, 아까 제가 엑손과 인트론인데 뜻이 바뀌는 것은 엑손, 그것만 모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엑손 시퀀싱, 인트론까지 보지 않도록 좀 더 경량화된 홀지놈보다는 경량화된 방식의 엑손 시퀀싱이 나는데 최근에는 급여 기준으로는 50% 나라에서 이제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요. 그래서 좀 더 NGS가 싼데요. 유전성 하면은 진단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인이 유방암이고요. 가족 가운데 3차 관계, 그러니까 뭐 엄마의 뭐 이모까지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친척 관계에서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이 유방암이거나 난소암이거나 남성 유방암이거나 또는 전립선암도 브라카와 관련되니까 또는 췌장암 이렇게 특정 암이 똑같은 암이 2명 이상 있을 때 일단 보험이 돼요. 그리고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의 유방암이 유전성 암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서 보험이 돼요. 그 다음에 3중 음성, 호르몬도 아니고 어떤 소마틱 뮤테이션의 변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우가 안 좋죠. 치료제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3중 음성, 즉 호르몬이나 다른 동반 변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변이를 유전성 암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양측 동시에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돌연변이 중에서는 유전성 암을 좀 의심하고요. 또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아까 제가 브라카에서 생기는 것이 난소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과 난소암, 유방암과 췌장암이 멀티플 캔서, 멀티플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자기한테 생겼을 때 해요. 남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성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보험을 해주고요. 또 상피성 난소암도 보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성 암 뭔가 특별하다. 이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뭔가 강력한 유전자에 의해서 의심된다면 급여를 해주지만 여전히 100만 원 정도이고요. 그것은 이제 검진 목적으로 예를 들면 녹십자 진원 같은 데에서는 좀 더 타겟 스컨싱은 뭐냐면 흔한 것만 하자. 6,000개 다 하니까 너무 비용 많이 드니까 패널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시퀀싱을 하자 해서 비용을 확 낮춰서 보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60만 원 정도 맞추는 것이 이제 어떤 일부 회사들의 상품이에요. NGS라는 방식을 통해서. 근데요, EDGC가 갖고 있는 그 이제 플랫폼은요, GSHB라고 해서 마이크로 어레이 약 75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는 6,000개 중에 한 반 정도에 해당되는 2,700개 정도가 들어있는 변이를 그래서 근데 비용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유전자 검사가 안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투미 플러스를 하든 아니면 브라카를 보든 약 15만 원 이내에 비급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6천 개 보는 게 좋으냐? 근데 검진 목적으로 6천 개를 다 안 보고 한 반 정도만 봐도 사실은 흔한 것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커버리지는 95%가 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진단 목적 끝까지 다 봐야겠다 싶으면 여전히 시퀀싱이 맞지만 그냥 우리 검진 목적으로 스크린할 때는 이 마이크로레이 방식이 또는 이 타겟 스크린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더 많은 커버가 되는 마커를 찾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했을 때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는 상품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좀 낯설 거예요. 이거 처방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는 것이 유전성 암을 예측하는데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대장암, 색종, 전립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유명한 암들, 유전자와 관련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폐암이나 또는 약간 위암 같은 좀 더 생활 습관 어떤 특정 요인, 뭐 헬리코박터든 담배들 이런 것이 좀 더 강한 것들은 빠지고요. 좀 더 유전적인 소인 강한 8개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여기서 보려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 EDGC 가지고 내부 자료 통계인데요. 브라카 같은 경우는 1은 1299개, 브라카2는 1472개 핫스팟 또는 마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낯설겠지만 MLH 같은 것도 한 400개 여기 있는 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해서 또는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 흔히 튜머 서프레신, 온코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희 내부 통계에서는 브라카 완가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의 그런 디텍션 그러니까 이런 변이를 발견할 수 있고 나머지 변이들은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발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타고날 때부터 변이기 때문에 그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아니지만 간혹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브라카 같은 경우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췌장암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단백질 튜머 마커도 CEA가 대장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난소암이든 또는 소화기 다른 암 같은 것도 간암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대개는 범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콤비네이션해서 어떤 특정 암을 예측하는 그런 상품을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떨 때 쓰느냐? 환자들 중에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가운데 암이 많다. 아까 제가 브라카에서 급여가 되는 기준같이 같은 암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는 유달리 암이 많아요 하는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유전성 암 또는 제가 얼마 전에 20대 남자아이가 유방암, 대장암에 걸렸는데 엄마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17살짜리. 그래서 애한테서 한번 유전자 검사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검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암이 의심되는 건데 엄마들 부모 또는 본인 입장에서는 유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환경적인 요인은 잘 모르겠다 젊은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족 가운데 암이 많냐 하면서 유전성 암을 의심할 때는 진투미 플러스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리스크 케어 포커스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전성 암 서비스 경우는 대부분이 결과가 음성 나와요. 그냥 딱 심플하게 한 페이지 나오는데요. 패토제닉 베리언트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유방암과 관련돼서 결과를 패토제닉 베리언트가 없다. 유방암 관련해서 브라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검사하는데 없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유전적인 암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암인 경우는 전체 암에서 1% 내지 5%도 안 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암이 아니라고 해서 그 암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 암이 대물림된다거나 너무 유전적인 소용이 강하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유방 환자한테서 이 검사를 했을 때 또는 대장암 환자한테 검사했을 때 이 검사가 정상 나오면 제가 어떤 메시지 줍니까? 당신의 자녀한테 당신의 암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서비스 양성이면 큰일 나죠. 실제 암이 향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false positive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생어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의뢰하는 거나 또는 전문가한테 보내야 해요. NG 서비스 아까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조 많이 했지만 칩이라고 하는 GSA 칩 같은 거는 클린바라고 하는 창조 데이터 이제 유전성암을 이렇게 등록하는 것에 대부분의 돌연변이를 이렇게 심거든요. 특별히 EDC가 이번에 그 GSA 칩을 업데이트 시켰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약 3, 4천 개의 변이보다 훨씬 더 많이 심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심었기 때문에 NGS 비싼 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GS 칩으로 해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어차피 그 마이크로레이 칩에 진투미 플러스도 할 수 있고 리스크케어 포커스도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두 가지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도 방법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리스크케어 포커스라고 하는 낯선 점이에요. 자, 암 가족력이 많을 때는 이걸 처방하는 거고 여기서 결과가 음성이어도 당신은 이 암에 절대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전적인 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투미 플러스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환을 커버하죠. 우리 28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자 남자가 한 종 29종, 28종이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암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치매나 심근경색 같은 유명한 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하나씩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위쪽 페이지는 암을 포함해서 안과 질환을 위쪽에 맞고요. 밑쪽에는 심근경색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흔한 질병을 밑쪽에 놨어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면은 눈이 어디부터 갑니까? 경고란 말 너무 강하게 써서 요즘은 저희 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주의, 보통, 양호, 안심. 근데요, 제가 이 진투미 플러스는 그런 패토제닉 비런트, 그러니까 돌연성 변이 이게 아니라고 했죠. 약한 연결고리라고 했죠. 그리고 GRC에 기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대개는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한쪽에서 변이가 있어도 한쪽이 없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개는 상세하니까 이쪽이 많고요. 제가 이것을 리스크를 1로 하면은 러프하게 1.5배, 2배 이상, 여기는 0.75배, 0.5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한테는 치매의 가능성이 적은데 절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고날 때부터 적당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왜 이쪽부터 뜨겠죠? 그건 저 난수암 걸리는 거예요. 저는 심근경색 진단받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나씩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심근경색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각각 대표적인 스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노타입이 내가 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헤테로자이거트 뮤턴트. 여기서는 G가 위험인자인데 G 헤테로자이거트 뮤턴트. 어떤 경우는 위험인자가 G인데 G인데 호모자이거스 뮤턴트. 호모자이거트 뮤턴트가 이제 좀 더 위험 요인이 높지만 이 논문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총합을 여기서 1.9라고 썼는데 그는 1.9배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은 1.2에서 1.97까지이기 때문에 1.91까지인가요? 제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살짝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 평균보다 살짝 벗어나서 주의.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1.5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암, 이제 물론 안과 질환도 포함되어 있지만 암이라고 치고 여기에도 유방암이 있어요.
여기도 폐암이 있어요. 색종이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 평균 이하인 거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방암은 뭘까요? 앞서 리스크 케어 포커스는 제가 약 3, 4천 개 정도의 그 유전성 패토제닉한 돌연변이를 말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유방암은 뭘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진투미 플러스의 유방암 파트인데요. 여기도 브라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3, 4천 개의 그런 리스크 케어 포커스에서 말한 변이를 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요. GWAS라고 하는 기반의 마커예요. 그러니까 진단 수준의 그런 강력한 변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소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썼던 브라카는 각각 RS179900 또는 RS4로 시작하는 이 두 변이 단 두 개의 마커만 사용됐어요. 여러분들 23M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23M은 DTC로 단 두 개의 브라카를 가지고 구성을 한 질병 예측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23M에서 브라카가 양성 나온다는 얘기는 안젤리나 졸리가 경험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유방암에 걸릴 소인이 다소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브라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GWAS라는 것을 통과한 유전자 변이가 이 브라카만 있는 거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TCF7이라고 하는 거, 아디포넥틴 같은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도 포함되고요. 종양을 키우는 그런 이제 파이브블라스트 같은 것도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종양 억제 유전자도 포함되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도 포함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캘큘레이션, 알고리즘 만드는 것이 진투미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GWAS라고 하는 스타디를 가지고 유방암을 했더니 이렇게 변이들을 이제 특정 네이처지에서도 특정 어떤 변이를 찾은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GWAS에서 찾은 이런 상품은 이런 유전성 암과 관련된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전체 유방암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고 이 정도 포션을 갖고 있는 약 79개의 커먼 스닙 중에 하나를 저희가 동아시아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게 진투미 플러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5.3배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은 0.5에서 4 정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간을 보면은 한 2.5 정도 했을 때 2.5에 비해서 5.3이니까 한 1.5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1.5배 정도 되는 수준의 주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진투미 플러스에서 암을 예측하는 서비스 설명할 때 사람들이 진투미 플러스 같은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때 암에 대해서 먼저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암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은 제가 말했죠. 특히 가족 가운데 암이 많은 사람은 리스크 케어 포커스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고 했을 때, 자, 암에 걸릴 확률이 한국 사람들은 몇 %일까요?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은 제가 12%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1%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좀 흔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1.48%고요. 대장암이 좀 더 많아서 1.8%.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죠. 3배, 3% 정도라고 합시다. 0.1에서 어떤 경우는 뭐 추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간암도 B형 간염 불균자 아닌 경우는 되게 낮은데 즉 비올 확률이 1%인데 아무리 2배라고 해도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 쪽에 경계나 경고 쪽에 자기가 특정 암이 써 있다고 해서 막 벌벌 떨고 오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비올 확률이에요. 1%가 2% 된다고 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토요일 날 비가 오는 것이 1%인데 다른 지역은 1%인데 서울은 2% 걱정되십니까? 에이,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 의미라는 거예요. 평생 유병률 따지면은.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평생 유병률.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는 톤 다운 시켜야 돼요. 환자들이 이 유전성 암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런 커먼 베리언트 가지고 소인을 얘기할 때 두 번째는요. 말한 것처럼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소인이 기여도는 즉 제가 아까 암은 재수없어 걸린다고 했잖아요. 유전적인 소인은 1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이 커먼 스닙, GRS에서 나온 마커는 또 3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유전적인 기여도, 당신이 반드시 암에 걸릴 것인지에 대한 기여도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톤다운 시켜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검사를 왜 하느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에 비해서 2배라는 얘기는 맞는 거잖아요. GR 스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그 확률, 평생 걸릴 확률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너무 톤 업하지 말고 톤 다운 시키면서 이것은 가볍게 유전성 암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성 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커먼 바리언트에서 나온 암에 대해서는 검진을 좀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검진을 뭐 잘 안 해요. 뭐 놓치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서 가이던스하고 또 한 가지 뭐죠?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암은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저는 상대적으로 진투미 플러스에서 암 파트는 조금 톤다운 시키는데 제가 유방암 스크린 상품 구성의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유방 성형 전 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형 검사를 하기 전에서 이 사람이 마취나 수술에 취약한지를 보는 기본적인 검사 외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같이 검진을 많이 하는 의사들, 상담하는 의사들은 유방 성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맘모그라피를 찍을 때 되게 제한되기도 하고요. 특히 초음파로서 그런 보형물 때문에 초음파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유방 MRI를 찍어서 정확히 암이 진단된 거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스크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요즘은 좀 더 보형물 좋아졌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보형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유방암 스크린이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상품은 뭐죠?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적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방암 수술을 할까 말까 아니 저기 유방 성형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인 사람들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브라카 유전자 파지티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셔야죠. 왜냐면 스크린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음주, 비만, 흡연, 피임 또는 가임기에 얼마 고려되는 전통적인 그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영역인 유전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NGS 통해서 스크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GS 칩이라고 하는 유방암 스크린은 이런 유방암 브라카와 관련된 또는 기타 다른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보면서 또는 굳이 진티미 플러스 다 할 필요 없죠. 이 유방암만 딱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이거 두 페이지로 구성해가지고 결과 주면은 10만 원 초반대로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한테 최소한 유전성 암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유방암의 리스크 높다는 것은 유방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나중에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면서 리스크를 낮춰라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방 성형 수술 전에 수술 전 검사 패키지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한 칩에 다 있는 그런 변이기 때문에 이런 컨비네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제가 좀 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심근경색도 암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등 또는 2등, 1등 하는 대표적인 거, 또 뇌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전적인 소인의 심근경색 유전적인 소인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심근경색의 경계, 남들은 1.2에서 1.6인데 혼자 1.2면 남들보다 높은 리스크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바로 GIAS 스타디가 당연히 심근경색에 많이 몰려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무려 22,000명의 심혈관 질환 환자와 컨트롤이 6만, 약 10만 명 대상으로 그런 연구 결과 그 중에서 13개의 마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대상으로 2만 명과 6만 명의 그런 케이스 컨트롤을 만들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순이라고 하는 GIAS의 변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커는요, CDKN2A2B는요, 10의 마이너스 30승, 와, 오마이 가시죠. 10의 마이너스 30승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심근경색이 걸릴 거라는 것을 강력히 예측해요. 그래서 이 13개의 변이를 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무려 17%나 리스크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러한 이 알고리즘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대규모 스타디로 심근경색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통적인 마커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또는 스모킹 또는 오비시티 이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렸을 때 유전적인 소인이라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CDKN2A RS497777574라고 하는 마커가 바로 유명한 마커인데요. 이 마커는 또 인종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는 마커가 아시아 사람보다는 좀 더 서양 사람들한테 많다. 이 정도를 우리가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EDGC의 심근경색 상품뿐만 아니라 뭐 마크로젠이든 테라젠이든 모든 회사의 바로 이 CDKN2A2B라고 하는 이 마커는 단골 손님이에요. 여기도 변이가 G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양쪽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높게 구성되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 어떤 유전자를 픽업하느냐, 또 그 중에서 어떤 마크를 픽업하느냐, 또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써요? 상품의 결과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해요. 못 믿는 것이냐, 무슨 회사마다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직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정답이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질청에서 허가되는 것은 아시아 사람, 특히 이스턴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논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비교적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환자들이 다양하게 상담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과 치매에 대해서 주의. 제가 특별히 저는 관심 있는 게 심근경색과 치매예요. 보면은 개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치매다 보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의 증상 중에는 되게 일도 많이 하시는 50대 남자였는데 당뇨를 처음 진단받기로 했고요. 간 수치가 높은 지방간이고요. 콜레스테롤이 147이에요. 여러분들 50대 남자, 40대 남자들이 여러분 진료실에 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약 주면 먹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혈압약 높을 때 약 주면 먹습니까? 안 먹죠. 맨날 운동한다 그러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잖아요. 약 먹는 거 평생 먹을 것처럼 생각해서 리스크 있다고 얘기해도 뒤로 흘러듣잖아요. 중성지방 높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았어요. 술을 일주일에 3번 드시고 다행히 담배는 끊으셨고 운동도 하시는 분인데 체중이 증가됐어요. 제가 이 환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심근경색 유전자. 근데 이분은 벌써 치매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치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심근경색 유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경동맥 초음파 한번 합시다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경동맥에서 이 IMT, 인티나 미디어 테크닉, 경동맥의 내막이 1mm 이상 두꺼워져 있고요. 혈압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플라그가요, 무려 1cm 이상이에요. 여기 경동맥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길게 형태로, 그것도 되게 플라그가 되게 소프트한 플라그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다 두 개 날아가면 중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크가 물론 1cm 이상 굉장히 큰 플라크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통적인 위험 요인 외에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니까 약 먹고 아스피린까지 먹읍시다. 체중 뺍시다 해가지고 4월 24일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체중이 5kg만 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약 당연히 먹어서 LDL 낮췄죠. 중성지방 낮추고 혈당까지 낮추고 당화혈색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저희가 유전적인 소리는 때로 참 말 안 듣는 환자를 이렇게 저희가 혼내고 사실 혼낸다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약을 먹여서 유전적인 소리는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자, 치매. 사람들이 그 어떤 유전적인 서비스보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치매예요. 암은 그래도 치료라도 되고, 심근경색은 우리가 중풍 같은 것은 예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치매는 아직은 뚜렷한 예방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치료가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포트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치매인데, 참고로 치매는 4분의 1 정도에서 주의 경계로 나오고, 4분의 3 정도에서는 이쪽 보통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축하합니다라고 표현을 쓰면 환자들이 되게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치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전자, 아까 제가 심근경색에는 유명한 유전자 CDKN2AB라고 있었죠. 치매에서는 그 유명한 ApoE, ApoE를 원래는 고지혈증과 관련된 그 ApoB, ApoE 할 때 그런 고지혈증과 관련된 유전자였는데 콜레스테롤도 물론 관련되지만 특별히 GR 스타디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ApoE가 치매 유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SNP라고 해서 하나의 위치에서만 보통 변이를 하는데 여기는 두 군데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노타입이라고 하지 않고 두 군데 이상 컨비네이션 했다고 해서 하플로타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엡실론4라고 하는 그런 조합을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엡실론4가 양쪽 모두가 있느냐, 엄마 아빠로부터, 아니면 한쪽만 있느냐에 따라서 양쪽 모두가 있는 경우는 레퍼런스에 비해서, 없는 분에 비해서 무려 7배나, 7배 굉장한 거예요. 또는 엡실론4가 하나만 있으면 2배 내지 3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죠? 치매가 남들에 비해서 7배. 여러분들 치매가 우리가 몇 %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평생 이동님, 아까 제가 암은 1%가 안 되니까 톤 다운 시키라고 했지만 치매는 무려 70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10%나 걸려요. 10%의 7배. 자, 7배만이 아니에요. 다음 논문을 잠깐 좀 볼게요. 엡실론4에서는 어떤 논문에서는 11배, 엡실론4 어떤 논문에서는 31배. 그러면 엡실론4가 있는 타입에서는 10% 이동률 곱하기 11배. 게임 끝났죠. 100%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제 환자 중에 엡실론4 환자를 제가 몇 번이나 마주쳤는데요. 다행히 양쪽 모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엡실론4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100명 중에 25명 정도는 엡실론4가 한쪽에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세 배. 자, 그러면 두세 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엡실론4는 제가 말을 아껴요. 혼자 다 막 걱정하지만 환자한테는 최대한 캄다운 시켜요. 근데 그건 드물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걱정하죠. 실제 엡실론4 같은 경우는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레퍼런스에 비해서 그만큼 생존에도 굉장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참 걱정돼요. 거의 유전성 암까지는 아니지만 브라카 유전자 같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변이 구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경우 4명 중에 3명은 유전자 치매 유전자 괜찮다고 표현을 하고, 4명 중에 1명에게는 어떤 확률? 남들보다 두세 배. 자, 두세 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치매가 두세 배 걸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찜찜해해요. 두세 배 그러면은 일단 남들보다 2배, 3배 그러면 굉장히 하이리스크처럼 보이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평생 유병률 70대, 치매는 50대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70대 레이트 온셋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자, 30% 그러면 애매해요. 제가 그래서 환자들한테 늘 이제,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와요. 30%면 당신은요 일정 취소하고 집에만 머무니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에이, 그래도 일정은 취소 안 하죠. 두 가지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30%에서 쫄아가지고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30%면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갸우뚱거려요. 두세 배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다가 30% 그러면 갸우뚱해요. 근데 어쨌든 남들보다는 높으니까 비가 토요일 날 30% 온다면 그냥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금요일 정말 비가 오는지, 뭐 항상 일기예보가 미리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가까운 날에 우리가 일기예보를 계속 자주 보듯이 정말 비가 오나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early screen, 60대에 가능한 치매 검사를 조기에 진단하자는 것. 그래도 조기에 진단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두 번째는요, 비가 30% 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날 아침 바로 나가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치매에게 우산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치매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아포이라든지 치매 리스크,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얘기하는 이유는 질병을 피하기 위함이지, 아까 제가 이거는 하이 페넨트레이트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인이 있다는 유전적인 소인만 얘기하는, 제가 되게 겸손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은요, 당신에게 공포감을 줘서 무슨 검사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치매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일반 암들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에 이제 진투니 플러스에 아주 착한 얘기들이 나오죠. 감동 안 올 거예요. 좀 더 잘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두세 배 높았는데 50%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근데
제 앞에 있는 환자가 50대 초반이라고 합시다. 40대 중반이라고 합시다. 대부분 남자들 유산소 운동 하나요? 유산소 운동이 뭐죠? 일주일에 2번, 3번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심장의 80% 정도 맥박이 올라갈 정도로 어쨌든 30분이라도 맥시멈 하트레이트가 막 쿵딱쿵딱 할 정도로 뛰거나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이렇게 트레드밀을 해야 되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쩌다 그냥 관심 가지면 좀 운동하는 정도지 유산소 운동을 생활 습관 가지시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70대 노모가 이 아포이에서 파지티브 나오면 너무 뒤늦게 생활 습관 바꾸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3, 40대, 4, 50대에 만약에 아포이가 파지티브 나오면 실망할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더 늦은 나이에 내가 생활 습관으로 굳히기에 늦은 나이에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진짜 말 잘 들어요. 제가 아포이 파지티브로 나오신 분들 명단 갖고 있는데 그 어떤 환자들보다 운동 열심히 해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비가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고마워하면서 말을 잘 들어요. 간단한 거예요. 물론 60대들은 제가 처방하기도 해요. 뭘 처방하죠? 인지 기능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또는 서플리먼트들이 있으니까 처방도 해요.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가 있어요? 3, 40대 내가 70대 일어나는 나중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아포이4가 누구한테 왔겠어요? 양쪽 부모 살아계신다고 합시다. 치매 있어요? 없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얘기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포이4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3, 40대야 먼 남의 일이니까 관계없겠지만 60, 70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치매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를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을 때 많이 모시고 오세요. 이것도 하나의 유전자 검사의 특징입니다. 자, 제 환자 케이스 하나 얘기할게요. 남자 37세.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안 쓸 거야, 흔히 뉴로블라스토마야 흔치 않으니까 제가 무시하세요 하고 제가 아예 상담도 안 했고요. 근데 엉뚱하게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남자 37세의 골밀도 검사 평생 안 하시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남자 70대도 잘 안 하는데 그 검진 프로그램에 남자들은 아예 골다공증 검사 안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찜찜하게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 의미 있게. 그리고 유전자 변이했더니 대부분 안 좋아요. 3.3배 정도 돼요. 제가 혹시나 하는 의미에 물론 좀 마르신 분이긴 했어요. 골다공증 검사 한번 해보시죠.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골밀도가요. 남자 37세인데 겨우 남자 37세가 마치 여자 70대만큼 골밀도가 마이너스 T스코어 2.7, 마이너스 2.4 그리고 하필이면 진투미까지 했는데 칼슘 농도의 부족의 위험도 높았어요. 드문 골다공증, 유전성 골다공증. 여러분들 골다공증이요 유전적인 기여도가 무려 60%나 돼요. 골다공증은요 뭐 운동하지 않아서 또는 물론 체중도 되게 중요하지만 엄마가 골다공증이면 그 딸도 골다공증을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골다공증은 굉장히 유전적인 소진이 강한데 드물게 이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 37세에 평생 안 할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넘어지면 골절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골다공증 치료를 빨리 시작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물론 이렇게 스토리텔링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크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암 말고요. 일반 질환에 대해서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치매, 심근경색, 골다공증 같은 경우. 자, 암과 달리 치매, 심근경색, 뇌경색, 골다공증, 당뇨들은요. 평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 내지 60%예요. 그러니까 자, 고혈압 60%, 당뇨 23%, 고지혈증 26%, 또는 관상동맥 질환 10%, 합심증을 말하는 거겠죠. 골다공증 26%, 남녀들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당뇨 23%. 이렇게 20, 30%짜리 원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1.5배, 2배 그러면은 갑자기 40%, 60% 꽤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암이 1%가 2% 되는 것은 그냥 니글렛 하세요. 투머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일반 질환 쪽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이 경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암에 비해서 훨씬 일반 질환들이 특히 심혈관 질환 또는 치매, 당뇨 이런 것은 가족력 또는 유전적인 소인이 커요. 아까 제가 골다공증은 60%, 비만은 한 40%, 당뇨는 한 3, 40%. 그러니까 꼭 비만이라고 하는 것, 당뇨라는 것이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대표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다이어트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만성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커요. 근데 동시에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금연, 금주, 체중 감량 또는 다른 위험 요인, 당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또는 심근경색은 고지혈증 관리 이런 식으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해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성질환은 아시다시피 되게 나이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맞아서 40대, 50대, 60대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서 어쨌든 특히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은 40, 50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 고객들한테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경동맥 초음파 했듯이 또는 담배를 끊게 했듯이 얼마든지 또는 고지혈증 약을 먹게 하듯이 인터벤션 할 게 많은 거예요. 해줄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전성 암이 아니고서는 이 진투미 플러스의 암 파트보다는 상당 부분은 심근경색과 치매 쪽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게 팁이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청소년 유전자 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소아 청소년 유전자 검사 패드캐스트. 이거 상품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패드캐스트는 이제 보령파마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대지 씨가 만든 상품 중에 하나고 되게 상품이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들한테는요. 진팀 플러스는 절대 권유 안 해요. 왜냐면 치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암이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성인병과 관련된 그리고 훗날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주로 패드캐스트를 설명을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상품이나 잠깐 좀 볼게요. ADHD 부모들의 최고 관심이죠. 우울증, 그다음에 아토피, 건선, 천시, 알러지 비염. 알러지 되게 청소년들한테 많고 이쪽은 이제 안과 질환들이에요. 저는 안과 질환 뭐든 걸리면 스마트폰 보지 마라 얘기해 주는 거 부모들도 좋아해요. 안과는 뭐든 걸리면 메시지는 똑같아요. 스마트폰 보지 말라, 좀 적게 봐라 얘기하고요. 이쪽에 뭐가 있죠? 여드름, 비만, 식탐, 기초대사량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체지방 분해율, 근력과 근지구력과 운동 능력도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 습관을 포함하여서 아이들한테 흔한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활용해서 기승전결 뭡니까? 탄수화물 먹지 마라, 밀가루만 먹지 말라, 스마트폰 보지 말라, 엄마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애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알러지 스크린을 봐서 좀 더 지구에 도움되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이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뭘 같이 하냐면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되게 상품이 예뻐요.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기 좋은 식으로 잘 만들어놔서 이게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유전적인 소인이 아토피 쪽에서 경고가 나왔어. 혼나는 아토피가 없는데 반대로 유전적인 소인이 안심인데 맨날 나는 아토피. 자 우리가 항상 이것이 불일치할 때 당황하는 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나올 거면 유전자 검사 예외예요. 유전적인 요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맨날 아토피를 듣고 있는데 유전적인 소인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 줍니까?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애한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뭔가 생활 습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엄마도 나도 아토피가 있는데요. 그럼 엄마도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미스매치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자, 비만, 요즘은 소아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FTO나 MC4R이나 이런 유명한 유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소아 비만의 리스크가 있어. 아직은 애가 괜찮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내장 비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엄마한테 되게 좋은 기회예요. 아이에게 탄수화물, 밀가루 적게 먹어라. 나중에 뚱뚱한 아이가 된다라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미리 좀 경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게 활용될 수 있고 너의 근력은 되게 좋은데 운동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패드캐스트만 하면은 좀 비용 대비 좀 뭔가 좀 아쉬워요.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무슨 검사를 원할까 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유전성 키 이건 실제 제 데이터인데요. 제가 실제 키가 173, 4 정도인데
제 유전적인 예측이 170이에요. 자, 무슨 얘기지? 어떻게 유전자 가지고 키를 예측하지? 이것은 전장 유전체 분석, 그러니까 한두 개 SNP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에 따라서 1번부터 23번 염색체에서 키와 관련되는 아니든 어쨌든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수천 개, 수십만 개, 제가 기록은 거의 모든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을 AI 방식으로 만든 방식이라서 정확도가 꽤 높아요. 키가요, 유전적일까요, 생활습관 둘 다 중요하지만 키 큰 집안에서 키 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만약에 아빠가 184야. 근데 엄마가 15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애가 좀 작아 지금.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내 탓인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뒤늦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직 성장기가 완료되지 않는 10세 전후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는 아이들한테는 생각보다 클 수 있고요. 작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유전적인 키가 작게 예측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이면 되죠. 또는 성장 클리닉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상품 하나만 소개시킬게요. 마이주넘 박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품에 이건 EDC의 자회사입니다. aptitude라는 표현은 뭐냐면 적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격 유전자를 검사해서 적성과 진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제가 잘하는 상품이 있고 못하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티스틱, 저는 음감 꽝이고요. 참 클래식 들을 때 졸아요. 저는 잘 즐기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해요. 제가 굉장히 이런 아티스트에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그렇지 그 굳이 유전자 검사하지 않고도 알고 아는데 유전자 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약한 게 리얼리스틱. 저는 약간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 그리고 소셜.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사람들이 되게 소셜 퍼슨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A형인 줄 알고 자랐기 때문에 저녁 때는 집에 무조건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소셜 스킬이 별로 없어요. 대신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컨벤션,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티게이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날라이징,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닝, 오가나이징이에요. 그리고 뭔가 바로 생각했으면 바로 결정하는, 바로 행동하는, 저는 두어. 그래서 제가 잘하는 세 가지 분석하고 남들을 잘 설득하고 또 이 행동하는, 저는 이 세 가지가 여기서는 보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직군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검사한 게 아니고요. 이런 성격 분석과 관련된 어떤 피노타입과 매칭해서 이리씨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청소년들에게 암이나 치매 등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를 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뒷감당 안 돼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청소년들한테는 페리캐스트라는 좋은 상품이 있고요.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인 ADHD, 알러지, 안과 질환, 비만, 기초체력, 운동 등의 항목들이 주로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 좀 전에 했던 키 예측과 성격 유형은 아마 개원가에 계신 분들 이거 좀 상품 되겠는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처방하기 어려운 상품이에요. 생명윤리법에서 신체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각각 하나하나의 피노타입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등록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마이주넘 박스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서비스로 저희가 등록시켜 놨고 비용을 받지 않는 약간 연구용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못하는 거 없죠. 페디캐스트는 서비스로 하시고 이 애티튜드나 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연구 목적으로 패키지화 시켜서 사실은 서비스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클리닉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이것도 우리 담당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유전자 검사에서 주의나 경계면 난 질병에 반드시 가장 흔한 질문이에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게 진투미 플러스가 아니라 리스케어 포커스에서 병적 변이, 어떤 돌연변이다 그러면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는 시리어스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커먼 베리언트에서 주의 경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비올 확률이 높다 정도이지. 그리고 1.5배 내지 2배 정도가 맥스거든요.
물론 치매 아포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플로타입 방식이기 때문에 7배까지 가지만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고 대부분이 2배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비올 확률 암 같은 경우는 1%가 2%, 물론 30% 되는 질병이 60% 되면 좀 더 리스크가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반드시가 아니죠. 왜냐? 유전적인 소인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질병들은 환경적인 소인을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투미 플러스가 올해 연말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거기는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소인을 같이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재밌는 질문이에요.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자, 이론적으로 그래요. 무슨 얘기죠? 타고난 변이를 한 번만 분석한다고 하면 옛날에 하든 지금 하든 그 유전자 변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계산식이 바뀔 수 있어요. 논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래서 23명 같은 대표적인 미국 회사도 계속 리포트를 다시 이렇게 재답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의미 없었던 마커들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연구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 다음날 다시 예측해주고 그 다음날 다시 예측해주는 것처럼 그런 알고리즘은 바뀔 수 있다는 정도.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픽스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 4번 얘기 이런 거예요. 미스매치 얘기예요. 가족력이 없는데 가족력이 있어. 내가 집안에 당뇨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는 괜찮다. 아니, 당뇨보다 좀 더 집안에 치매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 괜찮다. 그럼 땡큐죠. 자, 무슨 얘기죠? 엄마 쪽에서 치매가 있고 아빠는 없어요. 근데 치매 아포이4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엄마 쪽에서 아포이4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아빠 쪽에서 섞이면은요, 이게 랜덤하게 섞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는 엄마 유전자가 넘어오지 않고 아빠 유전자가 도미넌트하게 물론 엄마 쪽에서 엡실론 4가 아닌 3나 2가 컴비네이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고 나는 괜찮은 가능성이 가족력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럼 땡큐죠.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가운데 엄마가 당뇨,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당뇨가 아니면 내 형제는 당뇨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 제 처의 그 이모님들이 그 위에가 당뇨신데 장모님은 당뇨가 아니고 4명 이모 중에 2명이 당뇨고 2명이 아니야. 생활 습관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전적인 소인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랜덤하게 가기 때문에 가족력과 그러면 어느 게 더 진실이냐? 가족력이 중요하냐? 유전적인 소인 중요하냐? 뭐가 진실일까요? 첫 번째 가족력은요 생각보다 파악이 잘 안 돼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생각보다 부모님의 질병을 잘 발견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말한 것처럼 엄마 가족력과 아빠 가족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유전자 변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거꾸로 가족력이 없는데 유전적인 검사주의. 가족 가운데 당뇨가 없는데 나는 당뇨. 같은 얘기잖아요. 가족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당뇨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 생활 습관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전자 변이까지 있으면서 더 안 움직이고 더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스매치일 때 할 말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요. 나는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 갑상선 암이 아니라고 나와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화낼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갑상선 암이 유전적인 소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땡큐인 거예요. 당신의 자녀한테 당신의 갑상선 암이 유전적인 소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이 생긴 거다. 이런 부분 미스매치를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스토리텔링 할 게 많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5번 운동과 식기를 바꾸면 유전자가 바뀌나요? 재밌는 개념인데요. SNP라고 하는 타고난 변이는 바뀌지 않겠죠. 그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온 나의 고유 지표니까. 근데 유전자에는요. 이런 해부학적 유전자 변이도 있지만 기능을 의미하는 발현, 그러니까 유전자의 고유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프로모터라는 부분에서 트랜스크립션이 돼야지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지만 제 영상에 있는 구성 유전화 또는 어떤 기능적인 유전자, 펑셔널 지노믹스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안 바뀌지만 변이는 안 바뀌지만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는 게 운동과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자적 개념이 있고 또 암이 생기는 관계에서는 타고난 유전자는 그 위방에는 변이가 없었는데 스포라틱 캔서 그냥 우연히
돌연변이가 뒤늦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뮤테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조직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타고난 유전적인 변이, 치매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신경경색 유전자 타고났어도 노프라블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운동과 식기를 바꿔서 치매 유전자 스위치를 끕시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문을 문자로 주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스위치를 켜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시면서 원하신 분은 내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진행자한테 공유 기능을 좀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질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해서 아포2, 엡실론4에 대한 해석도 그렇죠. 아까 제가 브라카 유전자는 그 스닙 SNP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패소젠 베리언트라고 했지만 엡실론4라는 것은 일반적인 SNP가 아니고 두 군데 위치해서 하플로타입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포이는 그래도 커먼 베리언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엡실론4는 무려 7배, 무려 11배 정도의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제닉 베리언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커먼 베리에이션이긴 하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굉장히 브라카 못지않게 강력한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 단 그런 조합은 좀 드물다. 그래서 거의 아포이가 이쪽 커먼 베리언트 스닙의 조합에서는 유일할 정도.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게요. 아포이 검사는 생명윤리법에서 스크린 검사로 제한을 걸어들었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이 아포이를 처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포이를 이런 스크린 검사에 집어넣는 것은 좀 위험 소지가 있어요. 저희도 EDC도 고민인데 이 아포이를 진티미 플러스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빼고 추가로 원할 때만 PCR로 돌리느냐 고민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서 여쭤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또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로 채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저는 물 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자, 처방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오늘 중심으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했기 때문에요. 좀 가능한 아주 쉬운 질문이어도 저한테 개인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유전자 검사가 참 이게 본인도 좀 낯설고 또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면서 서비스 하려니까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요, 저도 처방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처음에 있으면서 제가 이만큼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것은 여러분들 뭐든지 그래요. 처방하고 나서 이렇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 잘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처방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현재 검사가 질병에 관한 보험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치매 유전자가 나오고 치매 보험에 가입된다면 당연히 생명윤리법에는요 치매와 관련된 그러니까 치매뿐만 아니라 일종의 유전자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명시시켜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치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생명윤리법에 근거해서 어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보험에서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렇게 가입을 안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환자가 거꾸로 역선택이라고 해요. 내가 치매 관련된 보험을 들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자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역선택을 위해서 이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네, 좀 전에 최근에 이제 EDGC의 뉴스 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청년 의사 중심으로 캔서롭이 이제 EDGC를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것을 좀 리디큘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년 의사가 캔서롭과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근데 되게 부정확한 얘기를 쓸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지금 블로그에다가 팩트 체크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너무 틀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포이 같은 그런 유전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제한 유전자라고 했죠. 이것을 GS 칩에 포함시켰는데 신생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상품에 이 아포이가 포함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불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험 고발의 핵심이고 그거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걸 보고서 이거 알만한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아까 말한 것처럼 홀지놈 시퀀싱에 당연히 아포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S 칩 포함해서 마이크로레이 대부분의 이런 대용량 칩에는 당연히 가장 유명한 아포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마이크로레이 분석을 못하는 게 생명주의법이 아니라 아포이가 치매를 이야기할 때 일부 제한되게 말하는 것 또는 때로는 이제 2005년도 15년 전에 금지 유전자가 지정된 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 질환에 예를 들면 비타민 D 리셉터는 골다공증에는 선동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근거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금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칩으로 신생아 유전자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 대용량 칩이나 어떤 홀지놈 빅데이터 시대에 좀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심지어는 일루미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썼기 때문에 그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백한 허위여서 좀 회사가 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시간에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유전체 파트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너무나 많은 사실이 좀 잘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친절 의사들도 오늘 이런 강의들의 주 목적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팩트 체크, 좀 정확한 지식을 쉐어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처방 관련돼서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제가 상당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2주 뒤에는요. 이제 오늘은 좀 질병의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그 전에 아나토미 또는 펑션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해서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다음번에 2주 뒤에는요. 메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관리,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그중에서 뉴트리션이나 피부 관리 쪽의 그런 또는 웰리스 쪽의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할 거지만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소변 유기산 검사 같은 다른 검사를 좀 믹스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처방하는지까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이혜진 차장님과 우리 송세호 차장님 포함해서 저희 영업팀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이 없으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날 오후가 이렇게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시간에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